호박이 넝쿨책 야책에서 보내는 편지. 안녕하세요. 나는 정릉 동네 책방 호박이 넝쿨책 야책 준장입니다. 2021 정릉 더하기 축제에 맞춰 정릉 일대 동네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답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누구인지 들려줄 만한 인생을 살고 있나? 괜한 짓을 해서 괜한 흑역사나 남기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들기도 했으나 내 비록 소위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50년을 넘게 살아온 인생인데 남들이 들어줄 만한 얘기가 하나도 없진 않겠거니 설사 그것이 뭔가 잘못된 얘기더라도 최소한 반면교사라도 되겠거니 생각하며 요청을 수락하고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며 이 제안을 참 잘 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누구인지 글을 써가며 정리해 본 적이 이전에 있었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행사 주최자들, 즉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감사함을 갖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번 행사를 기획하신 분들이 이 이야기 시간을 줄 테니 제 프로필을 달라더군요. 요즘 저의 겉모습은 대략 아래와 같더군요. 김정훈, 1969년생 남자, 이와이 통번역 서비스 대표, 동네 책방 호박이 넝쿨책 야책 대표, 마을 잡지 정릉 야책 발행인, 출판사 호박이 넝쿨책 대표,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활동가, 주민단체 호박이 넝쿨책 야책 대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생태 페미니즘 공부 모임, 우리 고전 낭독 모임, 서양 고전 낭독 모임, 연극 모임을 운영하며 마을 주민들께 책 소개를 하는 사람으로서 극작가로서 사는 중. 내 생활은 사실 무척 한가한 느낌인데 위에 나열된 것들만 보면 아주 바쁜 사람처럼도 보이네요. 느낌과는 달리 실제로는 바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한가한가? 바쁜가? 생각을 해보니 잘 모르겠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네요. 나는 한가함을 추구한다. 그나저나 나는 어쩌다 한가한 삶을 추구하게 된 걸까요? 인생 내내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된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왜 호박이 넝쿨책 야책을 냈을까? 호박이 넝쿨책 야책을 만들 때쯤 적어본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린 후 얘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생활이 피곤하던 어느 날 야책이 내게 왔다. 아마도 내 나이 30살이었을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던 꿈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지만 마음의 제법 큰 자리를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이 차지하도록 내버려둔 때가 1990년대 말 사람들은 IMF로 상징되는 빈궁함을 벗어나려 했고 어느 유명 배우는 늘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라며 사람들에게 돈을 벌라고 아니 돈을 쓰라고 유혹을 했으며 모 일간지에서는 재벌들에 관한 기획 기사를 몇 주 연재했다.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돈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열심히 읽었다. 재미있게 읽었다. 하지만 기사를 모두 읽고 난 후 기사를 기획한 사람의 의도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내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재벌은 될 수 없다는 허무함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미 그들과는 다른 리그에서 살도록 태어났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재벌들은 할 수 없는 나만의 재미를 찾아 즐기며 인생을 보내기로. 하지만 30대 내내 나는 돈에 아등바등거렸고 하루의 대부분을 늘 일을 하며 보냈다. 아주 많은 노래를 알고 있었던 나는 아주 많은 노래를 까먹었었고, 꽤 노래를 잘 부르던 나는 노래를 부르던 근육을 풀어버렸다. 그저 돈, 그저 돈. 내게 30대는 내내 그저 돈 뿐이었다. 확실히 40살이었을 때이다. 돈을 많이 번 동물이 대통령이 되었고, 사람을 많이 죽인 아버지를 가진 또 다른 동물이 그 다음 대통령이 될 것도 같았다. 즉, 세상은 상징적으로도 나쁜 곳이 되었다. 30대 땐 나 개인은 피곤해도 코리아는 좀 멋진 곳 같았었는데 말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회의 시스템상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결국 나는 나쁜 놈들만 배불리는 것이로구나.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죽을 순 없었다. 인생을 바꿔야 했다. 자본주의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바꿀 힘이 없다면 최대한 비자본주의적으로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나쁜 놈들을 배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육체가 편안하고 영원히 살찌는 인생을 위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한 비자본주의적으로 사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었을까? 최대한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직접 소비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첫째, 동네 도서관 컴퓨터실을 이용해서 일을 한다. 나는 번역을 하던 사람이다. 이 경우 전기도 공공의 전기를 이용하게 된다. 둘째, 읽고 싶은 책은 꼭 도서관에 신청한다. 이 경우 작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면서. 셋째, 화장실은 꼭 집 주변 지하철역 혹은 도서관의 것을 이용한다. 공공, 즉 세금으로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넷째, 나만의 샤워 방법 개발. 욕조에 물 내려가는 곳을 막고 샤워를 한 후 그 물을 변기용으로 쓴다. 이 경우 같이 사는 식구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정신적으로 괴롭다. 다섯째, 차를 없애고 먼 곳은 자전거로, 가까운 곳은 걸어서 이동한다. 굳이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위안이 온다. 건강을 늘 챙기고 있다는 위안. 여섯째, 채식주의자가 되어본다. 약 3년간 채식을 하였으나 지속하기가 어려웠다. 아니, 불가능했다. 일곱 번째, 기타 등등. 그러던 어느 날, 40대 후반으로 접어든 어느 날, 나는 내 자신에게 항의한다. 도시에서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 거면 도시를 떠나라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생활이 문득 아주 피곤하게 느껴졌다. 아우, 어쩐디야. 그냥 막 살까? 그런 고민들을 하던 중 비어있던 채소가게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난 호박이 넝쿨째, 야채라는 간판 2개 커다랗게 붙어있던 그 채소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소위 책방이라는 것을 내고는 월세는 낼 정도의 장사는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으나, 하지만 누구나 파는 책은 팔기 싫더군요. 하여 야책에 처음 진열된 책들은 녹색 평론사의 책들이었어요. 사람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길 원하는 이 출판사가 나는 참 멋있었기 때문이죠. 누군간 내게 왜 가난이 멋있냐고 되물을 수 있겠지만 어릴 적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던 그 시절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은 꽤 아름다운 삶을 영위했음을 나는 지금까지도 똑똑히 기억하는데 내가 기억하던 내 어릴 적 시골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지금으로선 무척 진보적인 삶이었답니다. 어린 시절 몇 년을 살았던 외가의 동네에선 똥오줌이 조금 더 버려지지 않고 거름이 되었고 세수를 위한 세수대야의 물은 손바닥에 묻혀서 써야 할 만큼만 담았으며
같은 동네에 사시던 큰 외할머니의 전기료는 평생 단 한 번도 600원을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겐 구질구질한 삶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오로지 개발만을 외치다가 멸종의 위기에까지 내몰린 현대인들에게 있어 내 어릴 적 외가에서의 삶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진보적인 삶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극도로 비난한 삶을 경험해본 내가 무척 자랑스럽기도 했었고요. 아마도 가난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이 나로 하여금 녹색평론을 불러들이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엔 녹색평론의 책들만 책방 책장에 꽂았는데 아무리 작은 책방이라도 한 출판사의 책들만 가져다 놓으니 일단 책장이 듬성듬성 빈 곳이 많아 영 책방콜이 안 나옵디다. 책장을 비워두는 건 어쩐지 호박이 넝쿨책 야책에게도 미안한 일 같기도 했고요. 하여 책장을 좀 채우기로 했습니다. 단 유명하지 않은 출판사 책들로만 책장을 채운다는 원칙을 세우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위 원칙에 따라 거래를 트게 된 메멘토 대표님 왈. 비주류만 있으면 책방 몇 달 못 간다며 주류를 꽂으라대요. 이 느낌은 뭐지? 세상 태어나 처음 받아본 느낌이었답니다. 얼굴도 못 본 채 통화만 몇 번 해본 사람이 내 걱정을 해주다니. 그 걱정이 또한 어찌나 진지하던지 도무지 그 말에 반대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살아오며 압도적 다수의 좋은 사람들을 만났었지만 이분은 내가 만났었던 그 좋은 사람들의 범주 넘어 어딘가 있는 듯 했죠. 그래, 무조건 말을 듣자. 무조건은 아니었네요. 그때도 나름 원칙은 세웠었으니 원칙, 내가 소개하고픈 책들만 꽂는다. 그러하니 오며 가며 들르는 손님이나 전화로 어떤 책이 있는지 묻는 손님들이 사고자 하는 책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품이 되는 시대, 즉 교환 가치만 우선되는 이 시대에 책 하나쯤은 상품보다는 작품으로 대우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은 도저히 꺾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라도 책방이 운영될 줄 알았으나 책을 팔려면 누구라도 와야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 파티를 해보는 거야. 아마도 아직도 동네 사람들 중에는 야책 파티라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년이 넘도록 한 주도 건너뛰지 않고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호박이 넝쿨책 야책에서는 파티가 벌어졌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외려 책을 구경할 공간은 안 나오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동네 기타리스트 광시경 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놀아. 그냥 놀아. 놀다 보면 뭐든 되게 돼 있어. 하여 그냥 놀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모임들이 만들어지더이다. 독서, 낭독, 영화 보기, 글쓰기, 스토리텔링, 이런 등등. 그러더니 이런저런 동네 활동가들이 책방에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뭔가 일을 꾸미기 시작하더이다. 잡지 만들기, 유튜브 영상 만들기, 공연 등등. 어릴 적에 저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형식이 내용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왜? 야책이라는 공간이 있었기에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기에 야책의 내용이 채워졌으니까요.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동네 활동가들도 있으시다면 동네 활동가들이요. 무엇보다도 공간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대들에게 엄청난 힘을 줄 것입니다. 나는 왜 읽는가? 야책에는 생태 페미니즘 공부 모임, 우리 고전 낭독 모임, 서양 고전 낭독 모임, 희곡 낭독 모임 등 독서 모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중 3개는 제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뭐든 읽고 싶으니까. 아니, 뭐든 읽어야 하니까. 돈, 혹은 재능, 혹은 그 둘 모두를 타고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덜어 있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타고난 운이 부럽긴 하나 내가 그들처럼 될 순 없는 노릇이기에 자신의 운명을 알던 모르던 거부하고 그것을 바꿔보려는 노력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겠으나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한계가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 알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 믿기에 현재의 나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인데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답니다. 뭔가 스스로 모자라는 구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뭐가 됐던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믿는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열심히 읽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잘 살 수 있도록 타고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 자본주의 사회를 괴롭지 않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끝없이 마음의 힘을 기르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주변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내 고종 사촌 형님은 팔자가 파란만장해서 결국 그 직업까지 깡패가 됐는데 내 큰아버지 장례식에 그 형님이 나타나서 술 한잔 하시고 동생들 앞에서 하신다는 말이 내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았으니 이 정도라도 사는 거지. 내가 생각조차 없이 살았다면 난 정말 아주 나쁜 놈이 됐을 거야. 깡패가 보기에 정말 아주 나쁜 놈은 뭘까요?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이미 그 형님은 아주 나쁜 놈일 수는 있지만 어쩐지 나쁜 놈의 범주 안에 이미 속해버린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양심적인 선택을 해보려고 했던 그 형님에게 가련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군요. 생각. 그래요.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삶에 진정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요? 혹은 공상이나 터무니없는 상상 같은 것을 해보는 적이 있는지. 인간의 뇌가 이렇게 커진 것은 공상이나 터무니없는 상상도 많이 해보라는 자연의 섭리였을런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끝없이 우리 주변의 변화에 대해 반응이라는 것을 하고 있으니 우리의 뇌도 끝없이 운동을 하고 있겠죠. 뇌의 움직임을 생각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으나 내가 얘기하는 생각은 그런 주변에 대한 반응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생각은 반응, 즉 반작용이 아니라 작용입니다. 일과 노동을 포함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반응 말고 머릿속에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왕 우리에게 주어진 뇌,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내는데도 사용해보면 일단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도 어느 날 밑도 끝도 없이 튀어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어릴 적 아주 자주 쓰이던 말 중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세상 어떤 것이든 먹지 않고 존재할 수는 없겠죠. 생각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생각은 절대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내가 독서를 하는 이유랍니다. 즉, 생각이라는 것을, 공상이라는 것을, 즉 밑도 끝도 없는 상상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나는 책을 읽는답니다. 이게 누구나의 경험일진 저는 잘 모르겠으나 내 인생만 놓고 보면 책을 많이 보던 시절과 그렇지 않은 시절에 나는 많은 차이가 있었답니다. 아주 이상하게도 학생 때도 학과 공부보다도 독서를 많이 하던 시절에
더 공부를 잘하기도 했었죠. 물론 이건 완전 내 개인만의 경험일 수도 있으니 시험을 앞둔 청소년 혹은 청년들에게 시험 전날에도 독서를 하라고 강권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개 중에는 이런 게 통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나만의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내 직업의 영역에 있어서도 나는 분명히 내가 책을 많이 읽고 있던 시절에 하던 일도 잘 풀렸답니다. 인생이 뭔가 꼬여있는 것 같고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시절엔 분명 책을 손에 잡지 않고 있었고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 모두와 완전히 다른 별종은 아닐 겁니다. 즉, 책을 읽을 때 일과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은 아마도 내게만 벌어지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돈이든 능력이든 심지어든 외모든 뭐든 스스로 생각기에 별 볼 일 없이 타고났다 느끼는 모든 분들이요.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분명 생각이라는 것을, 공상이라는 것을, 터무니없는 상상이라는 것을 하게 된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영어로는 비전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비전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인생 어찌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책 읽는 것을 즐기던 사람들도 나이가 40 후반으로 들어서면 모두 책을 멀리하게 되죠. 왜? 슬픈 일이지만 노안이 오니까. 나 또한 그랬답니다. 책을 읽기 위해 돋보기를 쓰는 행위는 여간 번잡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돋보기라는 것을 끼더라도 눈의 피로가 젊을 적보다 빨리 오는 것을 막을 도리도 없고요. 하여 우리는 점점 책으로부터 멀어져 간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도 점점 우울함이 짙어지고 주변과 자신의 역사와 삶에 대한 불만과 원망은 늘어가고,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굶으면 몸이 못 견뎌내듯 책이라는 마음에 먹을거리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견뎌내겠어요. 하여 내가 고안해낸 것이 함께 모여 낭독을 하는 것이었답니다. 특히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책이 너무 두꺼워서, 혹은 각주가 너무 많아서 도무지 혼자서는 읽어낼 엄두가 들지 않는 책들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 낭독을 하기로 했답니다. 낭독. 이게 어쩐지 그 독서의 속도가 아주 느릴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이 세상 걱정이라는 것이 되게 그렇듯 낭독이라는 것도 직접 해보니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그 읽는 속도, 즉 진도가 엄청 빠르더군요. 즉, 책 한 권, 그것도 혼자서는 도무지 읽어낼 엄두도 못 냈던 책을 읽어냈다는 성취감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느끼게 해주더군요. 여러분, 책이 잘 안 읽어지나요? 그럼 주변에 누구에게라도 물어보세요. 같이 낭독해보자고. 그도저도 아니면 호박이 넝쿨책 야책으로 오시고요. 언제든 함께 낭독해 줄 수 있는 마을 친구들이 모여있는 이곳으로요. 독서에 관해서는 이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분들 많죠? 얇던 두껍던 쉽던 어렵던 책이라는 것이 당초에 손에 잡히지 않는 분들, 몇 글자만 보더라도 벌써 책을 덮고 싶은 분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책과 내가 맺는 관계 아닐까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흔하게는 궁합을 얘기하곤 하지만, 그래요, 궁합이라고 칩시다. 그럼 궁합이 맞으려면 우선 뭐가 맞아야 될까요? 호흡일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저마다의 호흡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책도 그래요. 각 책들은 모두 그 문체, 편집 스타일 등등의 호흡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독서라는 것도 책과 호흡을 맞추는 행위랍니다. 이상하게도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전거도 그렇고, 스키, 스케이트, 심지어는 달리기까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 또한 어떤 공포감이나 주변의 눈치 때문에 물과 땅과 눈과 얼음과 트랙과 호흡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소위 천생연분이라는 아주 좋은 운이 걸리지 않고서야 처음부터 호흡이 잘 맞는 관계가 과연 있을까요? 대개의 경우 처음엔 모두 힘들답니다. 그래서 처음엔 모든 관계가 답답하죠. 하지만 등산 혹은 잠수 혹은 비행을 할 때 어느 순간 침을 꿀꺽 삼키면서 답답함이 해소되고 호흡 또한 편해지듯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5분만 꾹 참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읽는 이들 모두에게는 새로운 호흡이 열린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대개 한 번 몸에 익으면 잘 잊혀지지가 않죠. 이 독서 호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책이든 처음 5분을 꾹 참아내면 다른 어떤 책에서도 그 책마다의 호흡을 대개는 잘 찾아낸답니다. 독서가 짜증난다면 5분만 한번 꾹 참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여러분께 새로운 호흡, 즉 새로운 차원이 열린답니다. 믿습니까? 독서 호흡이라는 것을 얘기한 김에 독서 인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인연. 호흡이라는 것이 관계의 구조라면 인연은 관계의 역사성인 것 같습니다. 즉, 책이라는 것도 읽고 싶다고 느껴진 책조차도 나의 시간과 그 책의 시간이 맞아떨어질 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1979년이었습니다. 김만준이라는 신인 가수가 TV를 도배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통기타 하나만 가지고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라고 불러대던 그 형님이 나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노래 속 모모가 프랑스 작가 로망 가리의 소설 자기 앞에 생의 주인공이라는 것 또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죠. 언젠가 그 소설을 꼭 읽어보리라 생각을 했었으나 이상하게도 나는 수십 년 동안이나 그 소설을 만날 수가 없었답니다. 나이가 거의 50이 다 되어가던 2016년이 돼서야 그 소설을 읽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1979년, 즉 내 나이 11살 때 그 소설을 읽었더라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그 소설은 그 소설대로 모두 자기만의 계획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내게 오고 싶지 않았던 그 소설의 계획이 더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겠죠. 2016년, 소위 어른이 된 내게 그 소설이 비로소 와주었던 것도 같습니다. 하여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읽고 싶은 책은 내겐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이 내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얘기 흐름에서는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이 얘기를 사람의 욕망과 관계에까지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니, 아예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라는 것이 생긴 후부터 우리는 모두 욕망이라는 것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 욕망이 사랑이라는 영역으로 들어오면 소위 이상형이라는 것이 마음에 그려지게도 됩니다. 내가 20대였을 때 나보다 서너 살쯤 많은 어떤 형님 하나가 당시에는 여자든 남자든 20대 중반을 넘어가면 노처녀 노총각 소리를 듣던 시절이기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영 그 결혼이라는 것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왜?
그 형님은 언제나 꼭 23살짜리 여자만을 만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형님에겐 23살짜리 여자가 가장 예쁘다니 그에 대해 뭐라 할 말은 없었으나 지금까지도 나는 그 형님이 장가를 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현실에서 맺어져 있는 관계에서 붕 뜬 채 소위 이상형만을 찾던 그 형님 생각이 얘기가 너무 삼천포로 빠져들었네요. 뭐 아무튼 읽고 싶은 책을 지금 읽고 있지 않은 자신을 너무 초라하거나 한심하게 보진 마세요. 무언가라도 지금 당장 읽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임을, 그 책이 여러분에게 오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며 지금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그 책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기도 바라오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왜 쓰는가? 왜일까요? 나는 왜 지금도 이 글을 쓰고 있듯 도대체 왜 쓰고 있을까요? 사실 내게 가장 오래 머물렀던 꿈은 싱어송라이터였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이 내게 너는 노래를 참 빨리 익힌다 말씀하시며 음악 시간이면 늘 내게 제일 먼저 노래를 해보라 하셨던 기억. 고적대를 하라며 몇 주간이나 나를 학교 고적대에 끌고 가셨던 기억. 지금은 나름 유명 가수로 활동하는 고등학교 때의 선배가 어린 시절 내게 기타 코드 몇 개 가르쳐 주다가 야, 너는 꼭 음악을 해야 돼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재능이 아예 없진 않았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나는 왜 읽는가에서 얘기했듯이 그 시절 내겐 음악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인연이 없었단 얘기죠. 다만 나이 40즈음 음악이라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배워보자며 피아노와 드럼과 클래식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으나 내 초등학교 때의 담임 선생님이 착각을 하셨던 건지 지금은 유명 가수인 내 고등학교 선배가 착각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 정말 있었는데 없어진 건지 뭐 그것까지야 내가 알 수는 없는 노릇이나 피아노와 드럼과 클래식 기타를 배우며 나는 슬펐답니다. 어쨌든 당시 스코어 내게는 음악에 재능이 없었으니까요. 하고 싶었던 일에 재능이 없음을 알았을 때 더군다나 원래는 있었을지도 모를 재능을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튼 한 3년 정도 나는 아주 기운 없는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 나는 어릴 적에 그림도 아주 자주 그리고 있었다는 생각, 만화를 아주 자주 그리고 있었다는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제 손은 선 하나도 제가 원하는 대로 긋질 못하대요. 정말 나는 이제 어떤 예술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일까? 난 정말 표현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인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이 많던 나날을 보내던 중 문득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끼던 부시던 모두 도구일 뿐이다. 지금 내게 혹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설마 전혀 없으려고? 당연히 있었답니다. 나는 글씨를 읽을 수 있고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내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는 왜 쓰는가? 쓸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예술이라는 것이 그 관련 기술을 갈고 닦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창식 아저씨가 불황아로 살던 시절 너무너무 기타가 치고 싶었으나 기타를 살 돈이 없었던 시절 그는 판자에 나이롱줄을 몇 줄 걸어놓고 퉁기곤 했었다네요.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표현 그 자체가 아닐까요?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제한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 그러한 행위를 서양 사람들은 펑크라고 부른다네요. 혹여 인연이 닿지 않아서 대개의 경우는 경제적 이유이겠으나 암튼
무언가 예술이라는 것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것이든 사용하여 표현해 보세요. 뭐 예술이 별건가요? 꼭 선택받는 자들만이 하는 특권일까요? 오래전 마을 사람들이 명절에 모여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랫가락을 내뱉던 것들은 예술이 아닐까요? 어설픈 것은 예술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설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도 좋아해주면 기분 좀 더 좋아지는 것이고, 아니면 내 기분이라도 풀었으니 좋고, 지금의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언젠가 내 작품과 인연이 맞는 어떤 사람들을 내 작품이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신에게 예술의 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을조림이던 몸짓이던 낙서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나는 쓰겠사오니 이 표현 마치 이 여미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쓰거라 가 생각나는군요. 나는 왜 기후위기 저항 활동가로 살고 있는가? 맨 처음에 나온 내 프로필에 보면 감히 나를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활동가라고 써놨네요. 솔직히 내가 활동가라고 불릴 만큼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 기후위기 저항 활동에 쏟고 있는지, 혹은 그 활동에 관한 남다른 전문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히 나 스스로를 기후위기 저항 활동가라고 규정하려는 이유는 지금의 시대정신에 내 정신 또한 맞추고 싶어서입니다. 시대정신.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본다면, 그 시간 또한 딱 100년 정도만 뽑아서 본다면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시대정신은 아마도 자주독립이었고, 해방 후 30년 동안은 아마도 빈곤 탈출이었고, 1980년대는 아마도 통일이었고,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는 아마도 시민사회의 확장이었고, 그 후부터 지금까진 아마도 페미니즘과 기후위기 극복일 것입니다. 1980년대의 시대정신, 통일이 달성도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사회의 시대정신은 페미니즘과 기후위기 극복일 것입니다.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상식과 후짐을 나누는 기준이 시대정신인 것 같습니다. 즉, 이 시대에 페미니스트로 살지 않는 것, 이 시대에 기후위기에 대한 감각 없이 오로지 성장과 부만 추구하는 것은 일단 보기에 구리고 후지입니다. 기후위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멸종될 만큼 심각한 위기이긴 하나, 내가 기후위기 관련 활동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렇게 절박한 이유 때문이라기보단 이것이 이 시대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 데모라는 것을 거의 빠지지 않았고, 졸업 후에도 나는 데모하는 어른으로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내게 너는 소시민이라 부르며 나를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가 내게 묻더군요. 너는 왜 데모를 하는데? 그에 대해 나는 멋있으니까로 답을 했는데, 그 친구는 그런 나를 아주 한심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그 친구를 나는 그 친구 이상으로 한심하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누가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 그 죽음을 절박하게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이 삶이자 생활인 걸까요? 아마도 그 친구는 데모라는 것은 절박한 사람들만, 즉 사회적 약자만, 하층민만 하는 것이라고 내게 강요하고 싶었던 것 같으나, No. 내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행위는 데모이자 운동이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행위는 연애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 외의 다른 생물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행위가 데모이고 운동이 아닐까요? 어쨌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행위는 연애 아닐까요? 그리고 사람은 가능만 하다면 멋을 내고 싶은 존재가 아닐까요? 즐거운 인생을 살고픈 존재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데모나 운동이라는 것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후지게 살라고 강요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윤 씨는 주당 120시간을 일하라 하고 최 씨는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라 하며 국짐당과 태극기 부대는 이승만과 박정희 때처럼 일제강점기 때처럼 살자 합니다. 그저 산업, 그저 성장만을 외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후질 수가 있을까요? 후지게 살고픈가요? 후지게 살고픈 게 상식적인 사람일까요? 삶에는 최소한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 살 거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은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 시대 정신에는 발맞출 수 있어야 소위 사는 것처럼 사는 것 아닐까요? 내가 기후위기 저항 활동가를 하는 이유는 별것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 삶이 후지기 싫을 뿐입니다. 내 인생이 가능한 한 멋있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위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 활동가로서의 인생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인생, 읽는 인생, 쓰는 인생, 그 모든 것이 제가 추구하는 멋인 것 같네요. 아, 즐거운 인생. 즉,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렸네요. 그 얘기를 지금 갑자기 하는 건 어쩐지 이 이야기 전체의 멋을 흐트려 드릴 것 같사오니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멋있는 인생, 최소한 멋을 추구하는 인생 살아내시길 바라오며 내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